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반발을 하면서 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둔덕을 둘러싼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내 공항과 비교까지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죠.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국회를 통과했죠. 이 문제 때문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중에서 3명 중에서 2명에 대한 임명을 했습니다. 속보 더 보죠. 자, 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고요. 그리고요, 오늘 국무회의가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쌍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입니다. 하나 더 보죠. 속보 있습니다. 자, 설명이 좀 나왔네요. 최상목 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 갈등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 뉴스와이드의 첫 순서는 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얘기 패널 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박창한 장한대 특임 교수 김성수 변호사 3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정리 좀 해볼까요? 원래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3명이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겁니다. 자, 김철웅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일단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에서 2명이 늘어난 8명 체제가 된 거네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만들어졌다고 보이고요. 예. 일단 최상목 대행이 오랜 관료 경험으로 예. 나름대로 절묘한 한 수를 보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절묘한 한 수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이 첫 일성으로 했던 게 보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였다고 했거든요. 예.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건 결국은 대통령도 탄핵 당했고 그다음 국무총리도 탄핵 당한 마당에 예. 본인까지 탄핵이 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국정 안정에 있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탄핵 카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예. 또 국회에서 보면 3명이 이번에 선출이 됐는데요. 예. 그중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추천자들만 이번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에도 여야 원래 여야 몫에 대한 들어가기 헌법재판관.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조금 중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임명을 안 한 마은혁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이 들어가게 되면 2대1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은 원래는 여당, 야당 각각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그렇습니다. 이건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안 됐고 왜 민주당이 2명에 대해서 추천했냐. 이건 좀 약간 불만 제기를 했는데 그중에 1명을 뺀 거군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더 이상 어떤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상황은 없고 예. 그 대신에 헌법재판소에는 6명에서 이제 8명의 재판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든 좀 더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최상목 대행의 얘기가 또 나왔어요. 지금 오늘 1명이 임명이 안 됐거든요.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네요.
박찬원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2명을 오늘 임명을 하고 1명은 뺐어요. 요거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네, 뭐 아쉽고 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사실상의 무력화되는 것을 막았다. 좀 그런 일단 8명 측면에서는 체제니까 뭔가 심의 가능하고 그다음에 결정까지 통보도, 가능하죠. 결정도 가능하고 다 되는 거죠, 이제는요. 뭐 4월 달에 심지어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다 해서 예. 자칫 4인 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을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 오늘 국무회의에 야당이 마지노선으로 그은 것은 예. 뭐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 예. 이거 뭐 여야가 더 협의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정말로 국가의 불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헌법재판소만큼은 구인 체제가 돼야 된다. 이게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마지노선에서도 지금 하나를 갖다가 또 임명을 안 한 거예요. 한 1명이 분은. 안 됐어요, 오늘.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예. 물론 뭐 야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협조를 한다는 전제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1명에 이미 합의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까지 한다면 좀 권한대행의 오늘 결정은 좀 다소 아쉽다. 좀 그런 점에서 정말로 여야의 기계적인 균형을 지킨다. 기계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기계적 균형과 중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받는 게 조금 더 여야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협의를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수 있었는데 좀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 박찬원 교수님,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임명 요 문제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문제는 사실은 인내를 갖고 지켜보겠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도 요거는 좀 시간을 보겠다.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 3명이다 임명이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하면 탄핵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탄핵소추의 카드는 사라진 겁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절묘하겠다. 예.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 3인에 대한 임명이 다 이루어졌다면 예.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상하는 그래서 쌍특검에 대한 예. 뭐 대안변협이라든지 이런 추천권을 갖다가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여유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양보를 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1인에 대한 민주당 추천한 1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 이제 소위 쌍특검에서의 요구 수준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최 권한대행이 예. 대행의 대행이 3인에 대한 임명을 다 했더라면 예. 오히려 여야 간의 협상이 좀 더 촉진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거죠. 지금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각각 여당 추천목, 야당 추천목 1명씩만 한 겁니다. 1명은 지금 뺐어요, 지금요. 그리고 여야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지금 나올 텐데 일단 여당 쪽 반응이 나와 있네요.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강한 유감 표명을 했네요. 약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여당의 시각을 보였습니다. 하나 더 보죠. 또 있습니다. 권성동, 최상목, 야당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 약간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자, 요 얘기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와이드가 첫 순서로 전해드렸는데요. 요 내용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소식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뉴스와이드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오전부터 들려왔던 뉴스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단 혐의는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였어요. 그리고 체포영장과 동시에 수색영장도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했죠, 공수처가. 근데 31시간. 시간이 이 정도면 많이 걸린 걸까요? 아니면 많이 안 걸렸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31시간 만에 발부가 됐고요. 공수처의 설명은 1월 6일까지 이 체포영장은 유효하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았으니까 집행이 있잖아요. 근데 집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라는 설명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속해서 좀 2명 연결을 좀 해보겠는데 우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죠. 자, 안정모 기자,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혹시 뭐 진입이라든가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만큼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고검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윤 변호사는 적법한 수사는 당당히 응하겠지만 오늘 발부된 체포영장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없고 따라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가 관저로 진입한다고 해도 경호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안 기자, 오늘 관저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5천 명이 이곳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에 격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하는 시민들도 모였는데요. 두 집회 참가자 간 고성이 오갔지만 눈에 띄는 충돌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인데 집행 시기는 언제인가 아직 미정이다 이런 설명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 이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하루를 넘긴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자정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를 관할로 하는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유관 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제 집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왔다고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윤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나왔음에도 실제 조사에 응할지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는 국헌문란 목적도,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체포영장 발부 상황,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화면으로 요약해 드렸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가 됐고 집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조사를 받게 되고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수감이 된다는 뜻도 될 건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설명이 좀 나왔거든요. 자, 공수처 관계자인데요. 신병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자, 인치할 장소는 아마 조사를 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금할 장소는 서울 구치소가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자, 김성수 변호사. 우선 체포영장 발부의 이유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한 걸까요?
예, 지금 앞서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형사소송법 200조에 2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를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오늘 이 법원에서 나온 입장도 결국에는 현재 지금 여러 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응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현재 지금 공수처가 제출했던 자료로 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수색영장은 필요한 사항입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수색영장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수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저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 관저에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16조가 예. 있습니다. 이 216조에서는 체포 시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건조물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다만 이 200조의 2의 경우, 그러니까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200조의 2에 의한 경우에는 영장을 받으라는 거죠. 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받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색영장에 대해서도 이 별도로 청구를 해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수색영장, 그리고 진입을 해서 체포를 하기 위한 필요한 거는 체포영장. 맞습니다. 만약에 수색영장이 없다면 관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관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법 절차 논란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이 부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색영장까지 한 번에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만약에 체포가 집행이 되면은 공수처 아마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지금 공수처가 청구를 한 거니 신청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아까 공수처 관계 설명은 서울구치소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예, 이 구치소가 지금 언급이 되는 이유가 예. 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경우에는 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내에 예, 구속영장 맞습니다. 청구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만약에라도 이 구금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또 이 인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구금할 장소를 정해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 구금을 통해서 어떤 이런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발부를 검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구금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로 지금 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침이다. 뭐 장소에 대한 이런 설명까지 좀 나왔어요. 자,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우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이런 불법적인 어떤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그 공소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다.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들의 나열이고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는 거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 그리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반발이에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죠. 반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움직임이 있습니다. 뭔가를 예고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반발하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권한쟁의 따져보겠다. 공수처가 과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겠다. 헌법재판소에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할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과연 공수처는 그 사이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닌 건가? 하는가? 이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해지는데 일단 김성수 변호사. 체포영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 표현이 맞습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멈춰달라는 거죠. 예, 이 효력을.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할 경우 또 판단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이제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이 가처분 신청만 가지고는 본안의 소송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원래는 이게 목적인데 그렇죠. 일단은 가처분부터 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 심판이 나기 전에 혹시나 이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해버리면 예. 그 부분 이제 긴급한 뭐 이유가 있을 수가 예. 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럼 가장 빨리 나올 거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단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기한을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가 이 일주일입니다. 7일이기 때문에 예. 1월 6일까지 이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경찰에서나 뭐 공수처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월 6일을 지나버리면 이 영장 자체의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월 6일 전에 이 부분 집행 이전에 만약이라도 뭐 판단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일단은 이 공수처나 뭐 경찰 이쪽에서는 이 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하지 못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처분 신청을 좀 예고했는데 만약에 오늘 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했어요. 신청이 됐고 헌재가 접수합니다. 그러면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데서 그럼 시간이 걸릴 텐데 그 판단을 하는 그 시간 사이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가처분 신청이 됐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현재는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 이것도 신청한다고 요청한다는 거잖아요. 헌재. 그렇다면은 이 권한쟁의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먼저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오늘도 브리핑에서 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급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앞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순서가 더 바뀔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권한쟁의 심판은 아무래도 이 탄핵 심판보다는 이 쟁점 자체가 조금 더 간단하다고 한다면 예. 기일이 조금 더 덜 열린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더 빨리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두 분 패널께 좀 의견 좀 들어보죠. 먼저 박정환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가처분 신청, 체포영장 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하겠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이든 권한쟁의 심판이든 원인은 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소위 이제 제출한 영장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고 그렇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만이고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인 게 뭐냐 하면 예. 그러면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경찰입니다. 그럼 국수본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제출했을 때 그 압수수색 영장 왜 거부했습니까? 아. 그다음에 그 출석 요구서 국수본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었어요. 예. 그때도 그거 수령 거부했습니다. 어. 이제 와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는 불법이고 위법적인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인 수사를 했던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는 왜 협조하지 않았냐?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별의별 변명을 다 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서부지법에서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예.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 발부가 사후적으로 그 원인 이유가 공개가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사전에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위법적인 수사고 예. 그리고 권한이 없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것까지 종합해서 오늘 판사가 그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사법부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 지금 변호인단의 얘기는 굉장한 국민 기만이다. 그리고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영 교수님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저 어떤 예고한 내용, 그러니까
헌재 뭔가 두 가지죠. 권한쟁의, 그다음에 가처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윤석열 우리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만약에 영장 청구를 했으면 예. 이 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예. 지금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이라는 약간 다른 곳에서 공수처에서 한 번도 어떤 영장을 청구해보지 않은 서부지법을 택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서부지법이 앞으로도 조금 정책 논란될 수 있는 사항들이 보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두 분이 예. 다 서부지법원입니다. 오. 그러니까 정계선 후보자는 지금 현재 서부지법 원장이고요. 예. 그다음 마은혁 후보자는 서부지법의 부장 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무래도 조금 영장을 받아내기가 편한 서부지법을 발부 선택한 것 같다. 가능성을 조금 높은 곳에 대한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원래는 뭐 공수처는 오. 이때까지 그 이제 뭐 경찰의 뭐 고위직이나 검사, 판사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만 영장을 택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변칙적으로 서부지법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윤석열 우리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완전 허를 찔린 것 같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국 이제 뭐 헌재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또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예. 나름대로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에 어쨌든 오늘의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어떤 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예. 또는 영장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들이 다 정리가 됐고요. 어. 공수처에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도 된다는 권한이 부여된 거나 근데 마찬가지이기 지금 때문에 헌재 가처분 신청을 한다,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좀 일단 뭐 긴박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허를 찔렸기 때문에 오. 아마 그 외에는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제 내일이든 당장 내일이든 모레든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변호인 측에서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로 출석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뭐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서울 서부지법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 중앙지법이 있고요. 또 서울 서부지법, 뭐 남부, 동부 다 있죠. 근데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약간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거나 무슨 뭐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이렇게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그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지금 이거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불법 무효영장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 전례에 반한다. 영장 쇼핑을 하듯 청구했다. 그러니까 왜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에 했냐.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는데 화면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 가지 뭐 설명도 좀 나와 있고요. 뭐 규정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등 이 사건에서는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지만 일단 원칙은 그렇대요.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지만 피고인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을 정할 수가 있다. 공소제의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지, 증거 소재지, 관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곳이 한남동인데 여기가 서울 서부지법 관할이다. 그래서 여기다 신청한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에 내는 게 통상적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 공수처법 31조로 26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 그래픽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 수사처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사건에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예. 다만 이 범죄지라든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 이 피의자의 주거지 같은 경우가 이제 형사소송법의 관할의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피의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수사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이 예,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중앙지방법원이 이제 또 대응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영장 청구라든지 공수처의 이런 법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원칙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해석에 조금 여지가 있는 것이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1심 이제 관할을 중앙지방법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영장 청구의 경우에도 그렇다면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다른 관할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원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지만 이것이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만약에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지금 같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더 따져본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표현이 영장 쇼핑 아니냐 이거였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게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전담 판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떠한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굉장히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 여러 가지 영장의 내용에 기재되는 사항을 봤을 때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전담 판사보다는 서울 서부지법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만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다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예, 모릅니다, 사실관계에 그거는. 근거하신 것이 예.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권한쟁의 심판을 해보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울 서부지법에다 청구를 했는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럼 다음 절차는 통상적이라면 체포영장의 집행입니다. 집행이란 뜻은 공수처,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가서 체포를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그게 실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다음 주제는 바로 이 내용인데요. 키워드 있습니다. 공수처 대 경호처 혹시 충돌을 할까 합니다. 지금요. 이 얘기는 계속 나왔죠. 근데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는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는요 2가지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모습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5발자국 이동합니다. 앞으로 5발. 집회 장소 들어가세요. 프레임은 전부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반응이 일단 나오는데 뭐 골자는 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체포영장 응할 수 없다. 권력자라 외려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집행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공소 관계자 일단 설명인데요.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와 조율을 안 한다. 안 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경고 공문 보낼 것이다. 만약에 이걸 막는다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걸 분명히 밝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장 집행 때는 경찰 기동대 동원합니다. 이거 동원하는 거 전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경찰 기동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경찰 기동대와 경호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앞서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어요. 여기 크게 보면 3차례인데 대통령실이 2번 그리고 안가가 1번 있었는데 경호처가 다 거부했습니다. 이거요. 거부했어요. 압수수색도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호처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설명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지지자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 이게 동시에 지금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우선 김철영 교수님, 체포영장 집행을 하면 이게 충돌 없이 이루어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좀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조금 싱겁게 끝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싱겁게요. 대통령실이 보면 이렇게 3중 경호를 하고 있는데 제일 외곽이 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찰청장이 없이 지금 대행 체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5호 경비단이 있는데 그 경비단도 결국은 우리 국방부 차관의 지금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 경호관들이 만약에 공수처에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수사를 맡게 되면요. 다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다 되거든요. 예. 그럼 체정을 하게 되면 아마 그 경호관들이 하루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퇴근을 하는데 예. 퇴근할 때 다 체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호처에서 마치 우리 공수처의 수사관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경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맡게 되면 예. 그 다음날 퇴근할 때 다 체포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미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그럼 공문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모든 경호관들이 앞을 다 막았으면 예. 그 사람들 다 치우고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예. 이 체포영장이 결국은 유효기간은 한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만약에 7일 안에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체포영장도 계속 넣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경호처장이 실질적으로 게이트를 오픈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국 결정하게 될 텐데 경호처장이 저는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지금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막을 쓸 수 있는 그런 경호관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아직은 모르죠. 이 야당 쪽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어요. 야당 쪽 이제 법사위원인데요. 일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전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경호처가 이 영장 집행을 방해를 한다면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호처는 절대로 이 영장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 김성수 변호사, 만약에 정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예, 이게 만약에 막는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수색영장에 대해서 막는 수색영장에 대한 집행을 막게 되는 거예요. 관저에 예. 들어가는 거 이 자체를 막을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면 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체포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만 명시를 수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 압수수색에서도 결국에는 이 부분 뭐 이제 군사상 비밀이라든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해서 압수 그리고 수색을 다 거부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만약에 경호처의 이 경호 구역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상 비밀 때문에 뭐 압수 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수색영장 집행을 좀 막을 수 있다. 이게 예. 근거가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그 경호구역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엔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예,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볼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또 여기 2항을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만약에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이라도 막는다면 이 공수처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 막는 행위 자체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경호법이 있습니다. 이 경호법에서는 이 경호구역 안에서의 경호를 위한 뭐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굉장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이것도 법리 충돌입니까? 또 이렇게 예,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사상 초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체포영장 집행을 못한 사례들이 정치권에서 꽤 있었어요.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세 가지 사례인데요. 이게 과거에 한참 됐습니다. 과거에 2000년, 2004년 또 2004년인데 당시에 정영근 전 의원 뭐 출석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체포시효 4차례 안 됐어요. 이게 결국은 자진 출석, 불구속 기소. 그다음에 하나갑 전 대표의 경우는 구속영장 발부인데 당원들이 그때 막아서 뭐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의 경우도 체포영장인데 역시 당원들에 의해서 막혀서 한 달 뒤에 집행, 불구속 기소.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박상현 교수님. 경호처가 아니라도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에 근처에 계속 있거든요. 이 지지자들이 또 뭔가 물리적으로 막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경호처 얘기 먼저 하면은 예. 경호처법에 따라서 수사를 저희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다. 이 여권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또 우리 법률에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법은 경호를 위한 법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우리 헌법에 내란 외환은 소출을 할 수 있고 예. 체포영장이나 법의 영장 집행에 제한을 두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나면은 체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앞서서 이제 우려되는 것이 바로 지지자들이 이제 앞에 들어눕는 거예요. 이건 또 보통 일이 아니게 되는데요. 네. 물론 뭐 우리 경찰들이 과거에 뭐 들어눕는 시위자들 뭐 이렇게 잡아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경험이 많으니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호처법과 체포영장의 예, 충돌이니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정말 영상 속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육탄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이거야말로 이제 정말로 국론 분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경호처 뒤에 숨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그 한 줌 안 되는 지지자들 등 뒤에 또 숨을 거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예. 어떻게 지지자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등 뒤에 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한 내에 저는 자진 출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수처에 연락을 해서 예. 출두 일자, 조사 일자 지금 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에서 각각 반응들이 좀 나왔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좀 있으실까요?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개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상황, 정치권도 여러 가지 반응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자, 그런데요, 앞서서는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좀 구속 상태 됐고 그다음에 이후에 기소가 됐잖아요.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고발의 이유는 계엄령 선포됐을 때 포고령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포고령 공포되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정치활동 금지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 고발. 그러니까 포고령에서 정치활동 금지되는데 이거 안 따랐다는 거예요. 김성수 변호사. 이 이유입니까? 계엄 포고령 위반했다는 이유 나온 겁니까? 지금요? 고발이? 예,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었고 12월 4일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나왔어요. 있었어요.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 본회의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제 박주민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포고령 1호가 이 정치활동 금지를 이제 명시를 해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게 한 것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 건조물 침입 혐의. 일단은 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게 했다라고 해서 건조물 침입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포고령에 정치적 이 활동을 금지한 이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포고령 자체가 위법하느냐 적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사건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박시환 교수님하고 김철현 교수님께 제가 한번 짧게 시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고발이 있다 그러네요. 뭐 상식적인 사람들이 계엄 내란을 안 했구나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세 분이 단체로 무고죄로 또 한 번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로 내란은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 무기잖아요. 거기에 한 푼이라도 더 얹어서 무고죄까지 같이 처벌했으면 좋겠다. 정말 부디 만약에 선고가 끝난다면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네, 저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이 보면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부분,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 비상계엄이 정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포고령도 자체도 위법성이 전혀 없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어떤 비상계엄이라든가 포고령 1호에 따른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고령 1호에 대한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변호 전략이 아닌가. 그것이 아마 본인에게 가장 최선의 변호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아마 고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변수도 참 많고요. 복잡한 그리고 해석 뭐 이런 상황도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시작과 함께 속보로 전했던 내용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패널 두 분 새로 지금 모셨는데요. 정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고요.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임명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원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된 이 헌법재판관 3명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자, 그러면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그리고 마은혁, 정계선 두 인물은 민주당 추천이었는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만 임명했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각각 하나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는 했고 한 명을 보내는데 지금 민주당 추천이 몫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야 합의를 좀 기다리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좀 내놓은 상황인데 일단 요 부분 짧게 성추행 부의장. 예. 민주당 쪽에서 혹시 예상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2명을 딱 전격적으로 임명할 거라고. 아니요, 2명 임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임명을 안 하거나 임명을 한다면 3명을 임명할 거라고. 아예 오늘 안 하거나 예. 아니면 당분간 안 하거나 하면 3명을 하거나 그렇죠. 2명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2명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은 이 마은혁 이 지명자만 후보자만 그 분류한 이유가 예.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목 2명 중 뭐 1명을 선택한 기준은 뭡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2명을 뭐 순차적으로 지명한 것도 아니고 2명 다 동시에 추천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목 2명도 역시 지금 갑자기 여야 합의를 또 말씀하셨는데 예. 안타깝게도 이거는 지금 사실 민주당이 예전에 뭐 민주당 1명, 뭐 국민의 1명, 여야 합의 1명 이 전통에서 예. 민주당의 의석이 과거와 달리 많아졌으니 두석을 하겠다. 이것이 상충돼서 난항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하셔서 예. 합의해라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합의를 한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3인을 올린 건데 예. 여기서 마은혁 민주당 추천명 마은혁 후보자만 제외한 것이 저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예측을 그러니까 전혀 하지 과거처럼 못했습니다. 한 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일단. 그러면은 그렇게 예. 되려면 이 그 국회 통과하기 전에 예. 그 합의는 그거 거기서 이루어졌어야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끝끝내 그걸 막았는데 민주당이 그걸 강행해가지고 예. 강행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다면야 지금 그 권한대행의 말이 뭐 납득이 될 수 있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줘서 민주당 2명 추천을 한 건데 그거를 다시 합의를 해오라고 하시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되기 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한테 뭔가 조언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화면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기 전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되면서 본인이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겁니다. 이주루 의원?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일단 저 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임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보니까요. 저 얘기를 한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본인이 예.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임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임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나온 결론이 그러면 2명을 해서 그중 3명이 아닌 2명. 그렇죠. 나름 절충하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서 낸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요, 그 총리한테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오히려 거꾸로 관례에 따라달라 헌법과 이제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도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예. 언제 임명했었냐면요.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예. 그때 이제 과서야 이제 겨우 이제 임명했었는데 이번에처럼 탄핵되기 전에 심판 나오기 전에 임명한 것은 관례에 따르지 않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권한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예. 권한 대행은 외교권이라든가 이제 계엄 선포권 그다음에 이제 임명권 이런 거 같은 정치적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거에서는 적극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가 다수설인데 예. 처음으로 이제 최상목 이제 권한 대행께서 대대행께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권한 대행을 통해서 어떤 야당에서 의석수로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건 나중에 영향이 하여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요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협박에 뭐 불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반응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반발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요,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
그러니까 내란 일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개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의결이 됐죠. 뭐 공식적으로는 제2 요구입니다. 제2 요구. 거부권 행사가 된 거예요. 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일단 성추인 부의장. 예.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뭐 저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조금 인내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 임명권을 보겠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두 명이 임명되니까 탄핵 소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제주항공 여기 참사까지 벌어서 지금 그걸 다 수습하는 과정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탄핵 소추 카드는 좀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명을 임명을 한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3명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2명이 임명되면서 일단 8인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6인 체제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6명이서 재판을 어떻게든 내는 것 내지는 4월 18일에 넘어가서 4인 체제가 돼서 심리가 중단되는 것 이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일단 8인 체제가 되면 심리부터 판결까지 4월 18일 이전 이후에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인원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최소한의 요건은 만족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국가 재난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시기에는 계속 열차는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일단 중단될 염려는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권한대행과 소통을 하면서 이 한 명에 대한 추가적 임명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정협의체도 이제 출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이 특검과 관련돼서도 뭔가 뭐 뺄 거 있으면 빼고 뭔가 여당의 의견도 좀 수용해서 그런 것들 협치하는 모습들을 좀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아쉽지만 그래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없어진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이준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돌파구를 만든 것처럼 자기가 절충안을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이번 탄핵 협박에 굴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당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사건건 사안이 있을 때마다 탄핵 카드를 꺼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탄핵 카드 못 켰으니까요. 최상목 대행한테. 그래서 앞으로 더 국정이 더 난맥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의 탄핵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줄탄핵, 즉 국무회의 의결, 최소 정적수가 11명이거든요. 이 11명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탄핵을 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야당의 탄핵 이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임명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 제기를 할 수도 있다.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뭐 권한쟁의 심판할 수도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진행자께서도 이거 임명하면 헌법소원 걸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자, 그런 판단을 내려주는 게 다 어딥니까?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게 문제 없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거기서 뭐 이런 절차를 해봐야 이거를 좀 지연시키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가처분, 권한쟁의 뭐 이런 게 참 많이 나온 날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번에는 제주항공 여기 참사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겠는데요. 우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국제공항 현장인데요. 자, 장덕진 기자, 지금 수색 작업과 원인 조사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 좀 전해주시죠. 네, 참사 발생 사흘째인 오늘도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 증거품과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군과 경찰이 투입돼 수색 작업이 재개됐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항공기 잔해와 유류품이 현장에 넓게 흩어지면서 당국은 활주로박 수풀까지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자가 사고 현장을 돌아봤는데 추모객이 손으로 쓴 손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애도와 슬픔, 그리고 희생자 모두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영면하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측과 합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 조사관 11명과 미국 측 관계자 8명이 무안공항을 방문해 참사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고 희생자 유족분들이 공항에서 뜬 눈으로 뭐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들리고 있는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도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곳에 마련진 구호 텐트에서 밤을 지새면서 사고 현장의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수습된 시신이 안치된 장소를 방문해 직접 희생자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공항 1층에는 합동 분향소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분향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내부 공사 문제로 설치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곧 작업이 마무리되면 유가족을 시작으로 분향소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유가족은 분향소 설치나 신원 확인 등 절차가 늦어지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자, 이 참사에 대한 원인 지금 뭐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좀 이 얘기 좀 다뤄보겠는데요. 전문가 좀 모셨습니다. 심재동 세안대 항공정박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신 교수님께서는 뭐 항공사고 조사 그리고 정비 분야 전문가로 좀 알려주셨는데 우선 이 사고 원인 파악에 얼마나 지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항공사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최소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고조사의 단계는 이제 사실조사 단계, 그다음에 이제 분석 단계, 그리고 이제 원인 단계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보고서를 내서 안전 개선 권고까지 내야 되는 그런 장시간에 걸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1차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좀 조속한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원인이 조속한 시간 내에 나올 거라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1차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사실조사 단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박스, FDR이나 CBR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항공기의 실질적인 검증 단계가 지나면 그래서 저는 최소 이거를 이제 빨리 판단한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빠르면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심재동 교수께서 이 제주항공 이 모형을 갖고 나오셨어요. 일단 이 비행기 모형 갖고 와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줄 예정인데 우선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끝에 설치된 외벽 앞에 설치된 이 둔덕 얘기가 참 많은데 일단 화면으로 그 둔덕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활주로가 있죠. 물론 저 활주로가 이 사고 여기 역방향으로 동시에 착륙을 한 건데 끝에 보면 외벽 앞에 여기 보시면 뭐 정식 명칭은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예요. 근데 이 방위각 시설을 받치고 있는 둔덕이거든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 흙으로 만든 둔덕 위에 콘크리트 위에 상판이 있고 또 안에도 콘크리트로 기초가 돼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거와 충돌을 해서 지금 더 사고가 커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지금 이 둔덕 높이, 이 구조물만 2m고 위에 로컬라이저라는 이 장치가 2m, 4m거든요. 근데 지금 충돌을 이쪽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외벽에 부닥쳤어요. 콘크리트 덩어리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자, 이와 관련된 설명들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활주로 표면하고 같은 높이에 설치가 되고 공항에 설치되는 모든 물체들은 항공기가 접촉하게 되면 항공기가 손상되는 것보다는 그 물체가 풀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설계하게 돼 있어요. 방위각 지시기가 없었을 때 얼마만큼의 충격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방위각 지시기 구조물에 부딪힌 것이 가장 큰 충격과 화재 발생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항에 있는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에 어떤 설치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단 안전 구역을 벗어나서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그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비바람이나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거든요. 무안공항 참사
초기에 무안공항 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제주항공이 들어가는 게 저로서는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명확한 그런 로컬라이저라든가 공항 시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해석되기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고의 원인하고 로컬라이저 부분 다른 차원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자, 심재동 교수님, 지금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됐고 거기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됐다. 이 콘크리트 지지대와 충돌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외벽과 또 충돌하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른 나라도 이런 콘크리트 지지대 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로컬라이저 시설은 이제 계기 착륙 시설, 즉 ILS를 위한 글라이드 슬롯과 로컬라이저 안테나인데요. 예. 그 사실은 그 로컬라이저의 핵심은 공항 지표면과 수평을 이루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의 수평면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예. 로컬라이저 현재 설치된 로컬라이저 안테나의 위치가 공항 종단 표면, 공항 안전 표면을 법적으로 지난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공항 설치 당시에는 법적으로 로컬라이저 안테나의 수평면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안공항이 이렇게 지금 내려가면서 화면에 보니까 약간 내려가 낮은 지역이라 그래요. 그 위치가. 그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그 수평면을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올려서 수평을 맞춘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저 안테나는 항공기의 수평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테나가 바람에 흔들린다든지 어떠한 물론 아이카오의 기준에 의하면 어떤 부서지기 쉬운 물질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안테나의 어떤 재질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저 사고가 저런 로컬라이저의 안테나의 둔덕이 요번 사고에 화재에 이르게 한 어떤 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떤 주 사고의 원인에서는 좀 배제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가 더 커지게 된 이유로 볼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이 사고의 과정 중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안공항과 다른 공항에 설치된 이 로컬라이저 시설 이걸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도 있고 그림도 좀 준비된 게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국제공항은 저렇게 평지예요. 평지에 그냥 안테나 시설만 이렇게 박혀 있죠. 그리고 저 시설은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만약에 충돌해도 그냥 밀고 가는 시설이 되겠죠. 반면에 무안국제공항의 외벽 안쪽에 보시면 저렇게 높은 둔덕 그 위에 콘크리트 상판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둔덕 안에도 뭔가 콘크리트 지지대가 돼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확연한 차이를 보이긴 하군요. 심대정 교수님, 네.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게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 이 로컬라이저 관련 시설 지지대나 이런 걸 좀 부서지기 쉽게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도 안테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일부 공항에서는 지금 여수나 다른 또는 해외 공항 일부 사례에서도 아마도 저 인천공항도 베이스면은 일종의 이제 저 안테나를 지지하는 부분은 단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테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나 이런 거에 흔들려서 전파에 어떤 변화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안공항은 저런 위치를 높였다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둔덕을 놓고 많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왜 콘크리트 덩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런 가운데 랜딩 기어 얘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왜 동체 착륙을 하는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나오질 않은 거, 작동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비행기 몸체로 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했어서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텐데요. 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이거 엔진 고장 났다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고 나서 마지막 찍은 게 이제 정확하게 찍힌 거죠. 9시에
그 무안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 때문에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안전하게 착륙했나요? 오른쪽 엔진에서 뭐 불꽃이 막 튀더라고요. 이제 목격자 진술로 해서 1차 착륙 때 랜딩 기어가 작동을 했고 복귀에는 2차 착륙 때 작동을 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 자료를 이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이 계속 이제 아마 공개되는 것은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사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사조위에서 이런 정보들 저런 정보들 종합해서 조사 과정이 진행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고 여객기의 랜딩 기어와 관련해서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진 하나가 최근에 좀 공개가 됐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옆에는 이 비상 착륙을 하는 그 과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2차 착륙. 그리고 원래는 1차 착륙을 시도했어요. 지금 보면은 1차 착륙 시도라고 먼저 비행기가 보이죠. 그리고 약간 짧게 선회를 한 뒤에 역방향으로 2차 착륙을 동체 착륙을 한 거잖아요. 근데 1차 착륙 시도 때 여기 사진에 보시면 비행기 몸체가 보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보면 앞쪽에 랜딩 기어가 내려 있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지금요. 앞쪽에 랜딩 기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날개 쪽에 랜딩 기어는 지금 그림자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나온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앞쪽은 랜딩 기어가 작동을 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2차 착륙 때는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은 건가 지금 목격자가 분이 계신데 1차 착륙 시도 때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저런 사진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심재동 교수님.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로 추정이 됩니까? 일단 모형을 좀 갖고 나오셨는데 뭐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방 노스 랜딩 기어는 이 부분에 있고요. 메인 랜딩 기어는 이 엔진에 있는 동체 부분 요 부분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는 언제쯤 나오냐면 공항으로부터 약 한 7마일, 8마일 지점 고도가 약 한 2,500에서 3,000m 정도에서 랜딩 기어를 내려서 접근을 시도합니다. 만약에 자, 카메라 쪽에 요 비행기 바닥 쪽을 살짝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거 설명해 주시죠. 만약에 랜딩 기어가 1차 접근 때 안 나왔다면 항공기는 1차 랜딩 착륙 시도조차 안 했겠죠. 그러니까 1차 때 고어라운드 할 때까지는 그런 어떤 비상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륙 시도가 정상적으로 뭔가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사진에서도 지금 노스 랜딩 기어가 당연히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랜딩 기어죠. 앞부분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랜딩 기어는 나왔을 것이고요. 그러면 항공기가 이제 착륙을 하다 착륙 실패가 되면 빨리 다시 상승 고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기가 랜딩 기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항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랜딩 기어를 다시 기어업을 합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럼 기어업 상태에서 원래 항공기는 그 190도 방향으로 자기 오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했을 겁니다. 10도 방향인가요? 그 방향으로 다시 해양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순간에 약 한 2분 차이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항공기는 급하게 착륙 과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아마도 그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랜딩 기어가 안 나온 건 팩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이제 그러면 작동을 안 했거나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조종사가 레버를 못 올렸거나 아니면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올렸는데 기계적인 어떤 문제점에서 작동이 안 됐거나 이 두 가지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째 그 작동이 안 됐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기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랜딩 기어는 설령 우측 엔진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랜딩 기어의 작동은 이제 각각의 유압 펌프 모터에서 작동을 하는데 엔진에 두 개씩의 유압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유압 작동기가 엔진의 회전수에 의해서 돌아가는 모터와 또 전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모터가 각각 엔진에 두 개씩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이 조종석에서 이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그 하이드롤 소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설령 한쪽의 엔진이 망가지더라도
이 1번 엔진의 유압을 가지고 둘 다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뭐 그 수동으로 조종사가 이제 레버를 당겨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예. 이제 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분 상황에서는 그것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착륙 시도 때는 분명히 랜딩 기어가 작동해서 눈에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이고 2차 착륙 시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랜딩 기어가 안 나오고 동체 착륙하는 상황. 이런 모습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아직은 사고의 원인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모르지만요. 이 제주항공 여객기의 어떤 운항 시간 그다음에 뭐 비행 관련된 내용 이런 게 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올해 3분기 여객기 한 대당 월 평균 운항 시간, 여객기 한 대당 운항 시간을 평균으로 잡은 거예요. 제주항공이 제일 깁니다. 418시간. 제일 작게는 335시간도 있는데 가장 길어요. 그리고 이 사고기가 참사 전에 대략 한 48시간 동안 비행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나요. 여기 보면 사고 전 이틀간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을 했다. 심지성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우리 항공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항공사들은 이제 지금 이때 이제 상당히 운항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예. 국민들도 항공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 그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타 항공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항공기도 나름대로 어떤 그 결함에 대한 잠재력이 다른 항공사보다 높아질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항공 종사자들, 즉 예.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피로도도 다른 회사보다는 더 아무래도 높아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저런 부분까지도 회사나 또는 국토부에서 저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예. 직원들의 어떤 피로도나 또는 항공기의 어떤 결함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규 교수님, 시간이 많죠. 제가 한 1분 정도만 드릴 텐데요. 이런 참사 재발을 막으려면 이건 꼭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건 꼭 필요하다.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을 안전에 대한 불감증 예. 또는 그런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 예. 또는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 그게 우리 회사에 어떤 위기가 없는지 또는 어떠한 그런 잠재력 사고에 대한 잠재력이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국토부가 최종적인 어떤 예. 사고 재발 방지안을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계속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좀 여러 가지 조사 내용들도 향후에 나올 것으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이 2024년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올해 12월 달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정치권에 집중이 됐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동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204표, 부 85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12월이 이런 모습이었고요. 정치가 경제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적 계속 받았죠. 지금 경제 상황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2,399포인트, 2,400 무너졌죠. 작년 말 대비 거의 10% 정도 하락. 그리고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환율은 1,472 조금 더 되는 상황.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때하고 비슷하죠. 물론 외환위기 당시보다 아니지만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자, 두 분께 제가 한 1분 정도씩만 시간을 좀 드릴까요? 먼저 이준우 위원, 정치권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현재 위기, 대외적으로 보이는 국가 위기, 그리고 신뢰도 하락, 여기에 대해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와 이제 해제까지 보여준 굉장히 빠른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국민에게 충격을 줬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추인 부의장. 예, 성추인 부의장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실상 올해 사라졌었습니다. 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썼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보지만 야당을 탓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의, 협상, 정치가 복원되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7에서는요. 무항공항 로컬라이저를 개선하는 공사 사업 제안서를 단독으로 이수해 참사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